있습니다.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크고 교육부도 조금 전에 어떤 입장 정리를 또 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헤딩 가이드 이언경 뉴스캐스터와 계속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하는 이 직제 개편, 학제 개편안 발표를 일단 한 상태인데 여기를 두고 지금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낮춰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요즘에 그 학생들의 발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 발달들이 이걸 12년제로 굳이 잡아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중고등 과정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빨리 변화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여러 가지 취지에서 발표는 한 상태인데 오히려 그 반대다. 이건 맞지 않는 정책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일단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건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근데 한꺼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학년에 있는 7살, 8살이 같이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가 이제 너무 장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12달을 4개로 쪼갭니다. 석 달씩. 그래서 8살인 친구들하고 7살 1월생부터 3월생까지 같이 입학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족보 꼬이네요. 그렇죠. 동네에서 그냥 언니, 형 하던 사람들 친구 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남매가 있어요. 8살이 7살인데 학교를 같이 들어가요. 그럼 같은 학년인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4월부터 6월생들까지 포함해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7월에서 9월생,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생 이렇게 4개로 쪼개서 4년에 걸쳐서 이제 8살과 7살이 함께 입학을 하니까 7살에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는 나이로 네, 그런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이런 이런 학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래픽 있었고. 좀 같이 보여주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시도가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제안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학기 시작을 지금 우리나라는 3월인데 9월로 맞추는 방안까지 논의가 됐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 미래교육위원회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위원회였었죠.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 5세 취학 연령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교육과 관련되는 거니까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취학 연령 을 이렇게 만 5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 대선 과정이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이제 이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불거지게 됐는데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93년부터 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방증인 것 같은데 볼까요? 스카이워드님 5살부터 학교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시고 맹구님 유치원도 시위한다던데 예 그렇더라고요. 2시쯤부터 뭐 일부 교육 관련된 단체 또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HL님 유치원 난리 나죠. 지금도 애들 없는데 유치원도 만 5세 4세 뭐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차지하니까 유치원에서도 좀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학부모하고 교육단체가 입학 연령을 낮춰서 이렇게 2025년부터 빠르면 학교에 보내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왜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을 관련 부서 협의도 없이 그다음에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 장관이 2만 명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잖아요. 특히나 7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학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불쑥 발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좀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
1년 1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할 때는 네.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랑 같이 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1년을 어른에게 1년은 1년이지만 네. 6살에게 1년은 인생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낮춘다고 하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시네요. 오지은님께서도 교육과정도 다 뜯어고쳐야 된다. 지금 교육과정을 만 5세인 7세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숫자 세기랑 글씨 쓰기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엄마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만약에 추진되면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교육을 엄청 시킬 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는데 오히려 사교육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생활이 아무리 어려도 가장 마지막에 줄이는 게 교육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부모님들이 지금 학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학교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서 사교육에 쓰는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걸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렇지 거고요. 않을걸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도요 7살 입학시키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학시킬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 9년 조사에 이제 9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요거는 빠른 연생이라 그래서 1, 2년생 조기 입학 제도가 없어졌을 때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입학을 시킨 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떨어져서 지금 2021년에는 빨리 입학을 시킨 경우가 537건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예. 이게 빨리 입학을 시켰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체격이 작아요. 네네.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체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아우, 납니다. 크죠, 7살 크죠. 때는. 그런데 그거를 1년을 만약에 일찍 입학을 시키면 키가 작으니까 달리기를 원래는 잘하는 아이인데도 예. 1년 빠른 언니 오빠들하고 달리다 보면 예.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는 아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1월생인 아이들은 아니면 좀 1년 입학 일찍 한 친구들은 잘 달리니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네네. 뒤에 입학한 아이들은 잘 못하니까 칭찬을 못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첫 번째 잘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 설명은 뭐냐면 좀 일찍 입학을 시키게 되면 돌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돌봄이 어렵다면 빨리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경력단지를 되게 많이 와요, 1학년 네. 때. 왜냐하면 1학년 때 1시쯤 되면 끝나거든요. 네. 그럼 1학년짜리를 학원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게요. 돌봄 문제도 있군요. 근데 어린이집은 7시, 8시까지 돌봄을 해준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걸 1년 더 빨리 하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엄마들이 더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돌봄을 학교에서 8시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돌봄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소관이 아니에요. 복지부의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엄청 선생님들은 돌봄을 우리까지 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예. 그런데 또 이 돌봄에서 일하시는 돌봄교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교육부 소관으로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지금 1, 2학년들이 8시, 7시까지 돌봄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들이 또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네.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보내자는 게 아닙니다. 네. 여론 수렴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만 5세 입학 연령을 한 달씩 12년에 걸쳐서 줄이는 방안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2025년에 그냥 가자매 근데 또 12년에 걸쳐서 1개월씩 줄인다고?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게 더 스트레스인데 자 그럼 일선에서 네. 우리 그 교원 일부 단체 또 학부모님들 유치원 학부모님들 그렇죠. 포함해서요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가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학교에 취약 전에 네. 유아 사교육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사교육이라든지 수학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낮춰졌을 때 그런 유아조기 사교육의 연령이 더 낮아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교육만 더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또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단순히 입학 연령을 1년 땡긴다고 해서 이게 나아진다라고 바라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전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아주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전혀 검증이 안 된 정책을 또 강행했다가 교육청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은 저희 유치원 학부모들부터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일부 교원 단체 또 학부모 단체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크리스 러브님,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라고 의견 주고 계시고, 오드리 햇반님, 조기 입학하면 18살에 군대도 갈 것 같네라는 의견도 주시고, 팔만대장형님, 어린이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맞아요. 하시고, 파도님까지 들어볼게요. 애들도 줄어드는데 선생들 복지만 좋으면 물음표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네. 어린이는 좀 놀아야 된다는 의견도 꽤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예. 우리나라처럼 만 6세에 입학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사실은 더 학력 연령을 낮춰서 1년 예. 일찍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나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은 국가에서 1년 좀 더 늦춰서 학교를 보내자. 예.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저 교육부 출입할 때.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엉덩이와 의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4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령대거든요. 어떤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생 연장이라 보시면 되고, 중학생 1학년은 초등학교 7학년을 보면 된다. 이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지인은 학교에 전화가 왔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바꿔주더니 아이가 화장실을 못 가서 엄마 나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1년을 당기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도 어떤 구상이 있으니까 이 그럼요. 의견을 냈을 테고, 또 네. 김영삼 정부 때까지 올라갑니다. 가깝게는 그 아주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이렇게 좀 반발이 좀 큰 건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좀 충격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네.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는 워낙에 또 민감하니까 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이 논란은 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요즘에 그 소식들 들으셨죠? 뭐 어떤 한 동 전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꽤 나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곳 중에서 이런 우려가 큰 지역이 조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조사인지 하고 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뭔지를 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 사기의 의심 거래 건수가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공간 데이터 전문 기업인 빅밸류에 의뢰를 해서 깡통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라는 화곡동이에요. 거예요. 이 구독자분들의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을 예, 말하는 예. 건데, 예. 그러면 이런 깡통 전세들이 왜 많아지고 있는 건가?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세 그 깡통 전세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2억에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업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2억 5천을 받아드릴 테니까 5천만 원은 저를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 나는 팔고 싶은 나의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네. 이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2억 5천을 받아서 전세를 원래 주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지 사장이라 해서 이름만 있는 사람에게 이 집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전세보다 좀 높은 가격이지만 원래 집값보다 이게 더 오르면 팔면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갭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거래가 없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집을 2억 5천에 놨는데 팔리기는 1억 8천에 팔려요. 그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받을 수 벌어질 없는 수가 상황이죠.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깡통 전세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시진행이라고 하는 일종의 잘못된 유형인데, 이 부동산 거래 때문에 깡통 전세가 많이 생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보통 이제 전세를 하면 계약서 쓰고 예. 동사무소 가서 이제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내가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혹시 주인이 못 돌려주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세금이 우선순위에서 세입자보다 앞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집이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우선 변제권이 주택 임대차 보호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해요. 근데 전입 신고한 날 예를 들어 주인이 바뀌었어요. 매매 계약 때문에. 네. 그럼 못 받아요. 무효죠. 네, 못 이제 받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사기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금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비싸게 해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세를 놓은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못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5천만 원은 그것들의 공범이었던 분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체크를 좀 분명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비한 그 어떤 장치도 일부 있죠. HU주에서 네. 하고 있는. 네, 주택보증보험이 있는데요. 주택보증보험이 보통 공시지가의 150%를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기에 이용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만약에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도 주택보증보험의 150%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를 할 때 보통 그 정도 굉장히 거기에 꽉 차는 금액까지 150%까지 전세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런 것 좀 해결하면 좋겠다. 민생에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정치권이라고 최달리님 지적해줬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뭐 전세 사기 엄단해라, 적발해라라 해서 뭐 경찰 전담 팀까지 꾸려졌다고 하던데 이게요 벌어지고 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잃는 게 아니에요. 차 뺏기는 게 아니고요. 뭐 자전거 뺏기는 게 아니고 집을 뺏기게 되면 당장 식구들 고시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길거리에 난감한 겁니다. 나앉는다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이건 그런 일이 정말 되는 거죠. 선제적으로 이거를 엄단해야 되는 거지 사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깡통 전세에 대한 유형 네. 또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네. 만 5세 이하 취약하는 것 관련해서 얘기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얘기들까지 나눠봤고요. 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의 8분 MG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